자존심이 조금 있으면 힘들어지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파멸에 이른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자존심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우리 삶을 흔들고 또 이걸 넘어서서 한 나라, 아니 인류 전체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존심의 본질, 그 두 얼굴부터 볼 거고요. 이게 또 어떨 때 독이 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독제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공의는 대체 뭔지, 이야기는 점점 더 커져서 한국가의 숨겨진 임무, 그리고 결국엔 인류의 문제 해결까지 쭉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존심의 두 얼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빼놓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대체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자존심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을 딱 받쳐주는 뭐랄까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걸 언제 또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존심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된 고집, 쓸데없는 아집이 되는 순간 나를 베는 무서운 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연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 어떻게 됐죠? 제일 소중한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존심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가정을,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무서운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자존심이 대체 언제 어떻게 도구로 변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 그게 사실은 나 아직 먹고 살만해 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자존심 챙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여유가 있다는 증거라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느냐? 그 과정이 이래요. 처음에 좀 살만하니까 자존심을 부려요. 그럼 상황이 조금씩 힘들어지겠죠? 근데 힘들어졌다고 자존심을 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완전히 강연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상망화하게 된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극한 겸존. 이게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대자연의 법칙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쨌든 내가 힘든 상황일수록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아주 겸손해져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이 좀 쳐집니다. 개인의 내면 문제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기적인 자존심의 완벽한 해독제라고 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공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적인 감정, 특히 그 지긋지긋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와, 근데 그 조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내 재산, 내 고집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내 가족, 내 종교, 내 생각까지도 앞세우면 안 된대요. 그런 걸 챙기는 순간 공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행동이 오직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기준대로라면 인류 역사의 진정한 공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공인이 아니라 그냥 공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주장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인류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영원히 진짜 리더는 못 만나는 걸까요? 그런데 강연자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거대한 설계, 빅피처의 일부였다는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강연의 독특한 세계관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2013년 이전,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앞으로 올 시대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막 배우고 시행착오 겪고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 드디어 인류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후천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계획 안에서 대한민국이 맡은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나라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을 키워내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가르친다 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이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지원한 지식인만으로는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 그 공인이 되려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식인들 정말 똑똑하죠? 세상의 온갖 지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이걸 땅의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철학에서는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힘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쪽은 뭘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지식인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땅의 지식에 하늘의 힘이 결합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는 공식이에요. 지식 더하기 깨달음. 이게 바로 선지식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세상 지식과 하늘의 힘을 모두 갖춘 선지식이 바로 인류 최초의 진정한 공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국민과 나라, 인류 전체를 위해 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리더, 이 선지식들은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있죠? 그걸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돈 주고 쌀 주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죠. 하지만 이 선지식들이 내놓는 해법은 차원이 달라요. 누구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 시스템, 모순 없는 사회를 설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깨달음이 만난 진정한 리더가 나타나서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다? 참 거대한 이야기죠. 만약 이 철학이 맞다면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한 리더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